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미국의 유명 방송인이죠. 오프라 윈프리가 행복의 시장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다 이랬어요. 오늘도 나를 토닥토닥 하시면서 행복감 느끼시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금요일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 그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모닝픽은 환율 1,500원 초읽기입니다. 네, 무차별 상호관세가 정식 발효된 지난 9일이었죠.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9일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무려 1,480원대 후반까지 올랐어요. 1,500원 선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약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건데요. 10일인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1,446원에 거래를 시작해서 1,456.4원에 주간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환율은 불확실성에 널뛰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마저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요동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요즘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정말 피 튀기는 혈전 수준인데요. 서로 주고받고 보복의 보복 연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직후에 중국이 미국한테 우리도 34% 부과한다 했어요. 그러자 또 미국은 그러면 50% 추가해서 중국이 그럼 또다시 50% 추가하니까 미국에 84% 매길게 하니까요. 미국이 또 추가해서 125% 매겨버립니다.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미국이 또다시 정정한 게 145%라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펜타닐까지 부과를 해서 145% 매긴다라는 건데요. 이게 최종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따가 잠시 후에 몇 시간 뒤에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미중 관세 전쟁 속에서 위안화는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환율 천장이 열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자재하고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요. 또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높이겠죠.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뿐만이 아니라 소비를 위축시켜서 내수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환율이 장기화된다고 하면은 당장 우리 먹거리 사는 것도 걱정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 위기가 훨씬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가 전 세계를 휘젓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가만히 좀 있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처를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대통령 집무실은 어디입니다. 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향후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에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3가지로 좁힐 수 있어요. 먼저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다. 두 번째, 지금까지 잠깐이라도 썼던 대로 용산에서 한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새 판을 짜서 세종으로 들어가자. 요런 옵션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먼저 청와대로 집무실이 복귀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역사적 상징성, 또 위치적인 이점 등을 꼽았습니다. 청와대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 집무실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만큼 상징성과 역사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근무와 생활 공간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 교통체증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청와대 관람이 어쩌면 중단될 수도 있겠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모여지면서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만 3월 일평균 관람객 수의 약 2.5배 기록했고요. 다만 청와대는 이런 문제도 있죠. 2022년에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개방한 이후에 내부가 속속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뭐 보안에 취약하다 이런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향후 청와대 복귀 여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시가 떠오르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안 그래도 뭐 국회도 이전해야 된다라거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렇게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그런 대부분 행정부처가 지금 세종시로 이전돼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거기로 간다면 정부 부처와의 어떤 유기적인 소통은 분명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게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려면 대통령 업무 공간 뭐 한 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관련 시설 다 옮겨야 되고 그렇죠. 거기 딸려 있는 공무원들, 뭐 행정관들 다 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회도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또 세종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 맞아요.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애로사항 겪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은 뭐 용산 대통령실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 이거는 그렇죠. 일단은 당장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은 있어요. 그리고 또 빠른 시간 안에 급하게 집무실 이전하게 되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집무실의 위치보다는 결국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의 노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음만 있으면 집무실이 어디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렇게 집무실을 옮기겠느냐. 그건 또 세금 낭비다. 이런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나 뭐 이런 것도 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뭐 네. 대통령의 집무실은 뭐 서울에 둔다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면 그것도 바꿔야 네, 그걸 맞아요. 또 지방시대를 또 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 경제수도 미국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뉴욕하고 워싱턴. 네.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고. 자, 어느 곳에서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일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과태료 10만 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예, 쓰레기 버릴 때 얘기인데요. 두 분은 만약에 고무장갑 이렇게 평소에 쓰시다가 좀 구멍이 나거나 다 네. 늘어나거나 뭐 못 쓰게 됐어요. 이거 어디다 버리시겠어요? 저는 어떤 근데 거지? 저는 그 재활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따질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종량제-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지 보시는 거예요? 않을까요? 불가능. 아니, 잘 모르겠으면 그냥 종량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돼요. 종량제. 네. 어쨌든 그럼 네. 결과적으로는 두 분 다 종량제에 넣으신다.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예. 10만 원 당첨입니다. 과태료 내셔야 돼요. 그래요? 과태료 내야 돼요? 이게 근데 또 어디에 사느냐. 만약에 두 분이 똑같이 종량제에 넣었잖아요. 네. 근데도 한 분은 과태료를 물 수 있고 한 분은 안 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그게 기준이 달라요? 달라지는 건데요.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가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됐다라는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민은 서울시는 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안내했는데 서울 강남구는 폴리프로필렌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 방침보다 자치구 조례가 우선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 라면서 울분을 토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구청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서울 강남구는 이 고무장갑
과자 봉지, 커피 믹스 봉투 다 비닐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따로 배출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송파구, 관악구, 구로구 등등 다수의 자치구는 다 재활용 불가 품목으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 갈 때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 동네 기준으로 했다가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네. 야,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아요. 고구마 껍질, 라면 수프 봉지, 또 팥뿌리, 치킨뼈 이런 거 넣었다가 또 과태료 10만 원 내게 되신 분들 후기가 진짜 경험담이 정말 많거든요. 시민 입장에서는 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주변에서 실제로 봤을 때 치킨뼈는 보통 이제 일반 쓰레기에 버리라고 그렇죠. 해요. 뼈는. 네. 근데 그 뼈를 넣었다가 적발이 됐는데 뼈에 살점이 붙어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 아주 조금이라도 제대로 못 발라 먹어서. 그래서 발골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제대로 못 바른 것도 나의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보면은 또 이게 일부러 이렇게 내가 그렇게 버린 게 아닌데 10만 원까지 물게 하는 거는 좀 너무하다라는 반응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결국의 목적은 우리가 관리 잘하고 쓰레기 분리 잘하고 그러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릴 사람한테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도 의무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기준이 통일돼야 되겠네요. 네. 이거부터 통일이 돼야 되겠네. 네. 아, 지역마다 다르면 이걸 뭐 어떻게 합니까? 헷갈리죠. 예, 이건 정말 좀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겠어요. 헷갈리게 하면 안 되죠.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 노후 희망 활동입니다. 네, 노후 희망 활동 이게 어떤 소식일까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퇴한 어르신을 뭐 손자나 손녀 돌봐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요즘은 지자체 노인 대상 일자리를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취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은퇴한 어르신들의 대화 주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난 9일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서울시민 가운데 78.8%는 노후 희망 활동으로 취미, 교양 활동을 꼽았고요. 소득 창출이 70%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녀 양육은 33.5%로 훅 떨어지는데요. 실제로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요, 태권도, 탁구 수업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좀 대기할 정도로 인기 강좌라고 합니다. 저게 유연성 같은 데도 상당히 좋고요. 품새 외우려면 저게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하시기 좋은데. 이거 외에도 어떤 조사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65세 이상 서울 시민 가운데 64.8%가 자녀들과 가깝지만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싶다라고 답했어요. 요즘은 같이 산다라고 하면 질색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의 경우에는 동의한다라는 답변이 88%로 서울 시민 10명 중 9명이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월 생활비 이건 매년 조사에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25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약 5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65세, 70세 넘어도 청춘처럼 활발하게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어떤가요? 네,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도 5월 중순 수준으로 높게 올라서 따뜻하겠고요. 다만 주말에 요란하게 내리는 비로 벚꽃은 오늘이 절정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많은 양의 요란한 비가 쏟아질 텐데요. 중부지방은 일요일에도 이어지면서 반짝 쌀쌀해집니다. 벚꽃 나들이는 서둘러 다녀오셔야겠습니다. 오늘 맑게 드러난 하늘은 좋지만 대기가 건조합니다.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다시 발효됐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는 여전히 말썽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중서부와 남부 곳곳에, 밤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막바지 봄의 기온만큼 오릅니다. 서울이 23도, 대전 24도,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태풍급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몰아치는 비바람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건강 리모델링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양경 소화기내과 전문의, 또 개그우먼 이희경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지만 이 다이어트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은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건데, 기경 씨는 어때요? 건강한 다이어트, 나 이거 해보니까 제일 건강하게 다이어트 했어요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운동하고 식단을 같이 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크기는 했었지만 저는 운동보다는 식단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밥빵면, 그다음에 설탕, 과일 이런 좀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좀 이제 몸에서 변화가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밥빵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맛있는 건데 이 세 가지를 먼저 끊어야 되는 거네요. 그때 좀 우울감이 심하지만 그래도. 그럼 이번에는 민혜연 선생님, 식단하고 운동 어떻게 하세요?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밥방면을 아예 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유산소 운동을 제가 또 다행히 좋아해요. 그래서 근력보다는 조금 더 유산소 운동 위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태퍼 같은 것들도 하고, 뭐 천국의 계단이나 실내 사이클 같은 거는 주 5회 이상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먹는 것도 아예 조절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평소에 식단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원래 먹는 거에 단백질 정도를 꼭 보충하려고 하고, 먹는 순서만 바꿔서 채소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밥방면을 그 마지막에 먹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저도 어제 정말 오랜만에 운동하러 이제 갔거든요. 근데 딱 한마디 들었어요. 술 끊으라는. 제일 힘들어 사실. 밥방면과 술 끊는 거. 네, 금주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보기 키워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뭘 먼저 뜯어보면 좋을까요? 이거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이 더 쪄요. 어머, 살이 더 쪄. 얘도 놀랬어. 네, 얘도 놀랬나 봐요. 네, 살이 더 쪄요입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데 오히려 살이 찌면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너무 속상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행동을 좀 보면 왜 살이 더 찌는지 알 수 있어요. 보통 나 이제 다이어트 해야겠다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목표 설정하시는 거거든요. 맞아, 몇 킬로까지 빼겠다. 그걸 얼마 동안 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나 한 달 동안 10kg 뺄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를 딱 설정을 하세요. 그러면 처음엔 동기부여가 되죠. 내가 한 달도 못 참으면 나 진짜 사람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맞아. 다이어트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보통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때까지 무조건 빼야 하니까. 그러면 목표 체중에 도달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목표 체중에 딱 도달했다 하는 순간 바로 내려놓게 되죠. 많이 달린 만큼 지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도달하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원래 식단으로 회복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원래 이전에 했던 습관으로 돌아가는 순간 내 몸에서도 다이어트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면 이전에 썼던 습관들로 돌아가면 체중 자체도 글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요요 현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체중을 감량한 것만 비슷한 양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감량한 것보다 더 넘어서서 더 많이 살이 찌는 현상을 우리가 요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보다 이후에 요요 현상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 이런 잦은 요요로 인해서 몸무게가 107kg까지 증가한 적이 있는 미국인 여성분이 있어서 한번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여성분은 항상 다이어트 해야 된다, 날씬해져야 된다, 이런 강박증이 있으셔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음식량을 줄이고선 그러다가 다시 폭식을 하고 또 요요가 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107kg까지 이제 체중이 사진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이 좀 살이 쪘었는데 자 이렇게 하다가 이 그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매번 단기간에 반복했던 이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이 다이어트를 해서 정말 이 체중을 빼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신 거죠. 그 결과로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굶지 않고 균형 잡힌 식단을 하면서 또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한 결과 42kg에 14개월 동안 42kg의 이 체중 감량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저는 이 사례를 딱 봤을 때 왜 살이 다시 돌아오고 왜 요요가 생겼겠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였어요. 선생님이 해주신 단어 중에 딱 하나 있었죠. 정말 극단적으로 굶고 이후에 폭식을 반복했다. 그러니까 보통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초저열량식이라고 하는데 500에서 800kcal 미만으로 드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아예 굶어버리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 몸은 결국은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 예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인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초저열량 시기를 하면 내 몸에서 생각할 땐 이건 위기인 거예요. 내가 이 몸의 주인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음식을 제때 못 넣는구나. 그러면 최대한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지 말고 다 저장해야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족족 다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저장을 하려고 하고 보통 내 몸에서 에너지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이어트 할 땐 들어오는 게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살이 빠졌어요. 문제는 목표 체중 도달했다 하고 다시 이전처럼 먹게 되면 내 몸에서는 이미 기초대사량이 충분히 낮아진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다이어트하기 전보다 살도 더 찌고 지방의 양이 더 많아지는 정말 살이 찌기 쉬운 형태의 체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네, 이래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리고 또 요요를 부르는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예, 요요를 부르는 또 다른 되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하면서 이렇게 음식물의 섭취를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뭐 아연이나 철분이나 비타민 D 같은 그런 아주 필수적인 영양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뭐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부르던 그런 거죠. 이 갑상샘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이 열과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흔히 말하는 정말 신진대사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우리 몸은 살이 더 많이 찌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네요. 또 하나가 식사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왜 내 몸은 식사량을 유지를 해서 생존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내가 계속 배고픔을 느끼도록 하는 그러니까 내가 식욕을 促진하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증가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식욕을 좀 감소시키는 렙틴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적으로도 더 많이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욕을 감소시키는 게 렙틴인데 렙틴이 많이 나와야 내가 음식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 몸의 상태가 지금 이런 반대의 개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거 식욕 참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에 또 하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면 다이어트 하는 동안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계속 배고프잖아요. 네. 그러면 어때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죠. 맞아요. 내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콜티졸이 나와서 여기에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서도 오히려 혈당 반응도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염증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오히려 살이 더 찌는 요요 현상까지 만들게 된다는 거죠. 요요 현상이 정말 무섭습니다. 와. 자, 다이어트 후에 오히려 살이 더 찌는 요요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미리 보기 키워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뭘까요? 살찌기 쉬운 몸? 선생님,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건 있는 것 같아. 예, 맞습니다. 살찌기 몸이 있어요? 맞아요. 예. 같은 양의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살이 덜 찌는데 나는 막 살 더 많이 찌는 거고. 진짜 그래요. 억울하게. 맞아, 진짜 억울해요. 억울한 사람도 천지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 기초 대사량의 높고 낮음이 이것을 바로 좌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기초 대사량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이렇게 있더라도 우리 몸에서 저절로 이 소모되는 그런 에너지의 양을 말을 하는데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살이 덜 찔 거고요. 다 분해가 되니까 거꾸로 낮으면 굉장히 살이 잘 찌는 그런 체질이 되겠죠. 자, 음식물의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이런 다이어트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체내에서 저장된 이 탄수화물의 폼이 이제 글리코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제일 먼저 빠르게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소모가 되면 그 다음번에는
근육 조직을 분해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이제 결국 근육량이 줄어드는 이제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 근육 조직이 줄어들게 되면은 신진대사가 느려지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더 살이 잘 찌는 그런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거꾸로 이제 근육량이 좀 증가를 하면 네. 기초대사량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네. 체질이 있네. 그 체성분 검사를 받아보면 기초대사량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저와 희경 씨가 기초대사량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했습니다. 몸무게는 가렸죠. 가렸죠? 사실 몸무게 나오면 나 오늘 방송 못해. 자, 먼저 희경 씨가 계속 억울하다고 했었는데 네. 기초대사량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높은 거 아닌가? 네, 지금 보면 1383kcal 되겠죠. 네. 높다고 생각하시지만 희경 씨의 키와 체중, 나이를 고려했을 땐 저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정상인 거예요. 아 진짜. 부족하네. 401kcal 이상은 돼야 하는데 지금 한 20kcal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이나 성별 또 같은 나이랑 성별이라고 하더라도 체중이나 근육량 같은 체성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체성분 검사를 받으면 이런 거에 기초해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 희경 씨가 조금 낮길래 체성분 전체 검사지를 미리 한번 쭉 훑어봤어요. 네.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일단 체중에 비해서 근육량이나 체지방을 봤을 때 아주 범위를 많이 벗어나진 않았는데 하지만 근육량이 조금 부족하시긴 하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한 20kcal 정도가 적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근력 운동만 조금 더 보충하시고 단백질만 조금 채워주시면 훨씬 더 균형 있는 체성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근육만 신경을 좀 쓰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다행이네요. 좀 긍정적인 평을 들었어요. 이제 네. 저도 좀 슬슬 무서워지는데. 자, 이번엔 저의 기초대사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예인 MC님의 조금 기초대사량이 1203kcal예요. 근데 이제 네. 원체 마르셨기 때문에 그 정상 범주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1210 그러네.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희경 씨에 비해서 예인 씨는 나는 7kcal만 채우면 되는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네. 같아요. 안 됩니다. 기초대사량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체성분을 봤거든요. 네. 예인 씨는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근력 운동도 많이 하셔야 해요. 제가 또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실 마른 분들은 근육량이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말랐을 경우에는 난 체지방이 적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은 근육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식단과 운동에 신경을 쓰셔서 근육량을 충분히 채워주지 않으면 아직은 젊으시니까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훅훅 줄어들게 되고.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그 체지방 쪽이 제가 경도 비만으로 나왔더라고요. 의외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육량은 완전한 미달. 네. 야, 그게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군요. 네.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예인 씨하고 희경 씨하고는 기초 대사량이 좀 부족한. 네. 저도 아마 이렇게 하면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느껴.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막 빠지거든요. 근데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사실 계속 들으시는 얘기인데 우리 민혜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육량을 높이는 게 좀 늘리는 것이 근육량.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이 바로 이 근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 1kg은 하루에 50kcal나 되는 아주 많은 열량을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기초대사량도 높기 때문에 살도 그만큼 덜 찌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예인 MC님처럼 기초체력 별로 없는 분이 그냥 이제 해야 되는데 근육 좀 올려야 된다고 해서 근육 운동을 초반부터 그냥 막 무리하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몸에 아무래도 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뭐 걷기, 그다음에 좀 더 잘 되면 조금 가볍게 달리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이렇게 유산소 운동하면서 근력 운동을 이제 조금씩 병행해 나가기 시작하시면 더욱더 기초 대사량 올리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술부터 끊으라잖아요. 트레이너 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아직까지는 운동까지 하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좋다. 식사 규칙적으로만 하셔도 기초대사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와. 제가 아까 우리의 몸은
생존을 위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굶었다 폭식을 하고 이러면 내 몸에서는 역시나 능력이 없구나. 내가 언제 또 음식이 갑자기 끊길지 모르니까 음식이 들어올 때 최대한 저장해놔야지라고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영양소를 골고루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면 내 몸에서는 얘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네.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족족 에너지로 써도 되겠구나 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이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한 습관이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습관이잖아요. 근데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또 생각해보면 기초대사량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적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고 이러니까 몸 움직이기 싫어서 음식량은 줄였지만 움직이지 않는 분들, 몸을 최소한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힘이 없단 말이야. 힘이 없죠. 안 먹으면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요새 인공지능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기 물건 있으면 옆에서 하면 시키잖아. 갖고 와.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그 생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정말 이거는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정말 나쁜 습관이니까 네. 조금이라도 생활 속에서 많이 움직이셔서 이런 기초대사량 끌어올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어떤 건강 리모델링 때보다 제가 오늘 많이 반성하게 되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요. 변비? 변비는 왜입니다. 이게 사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변비가 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변비라는 것 자체가 대장 속에 대변이 좀 오래 머무르면서 제대로 배변을 하지 못하는 증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부분은 장 운동이 좀 늦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장 운동은 정상인데 들어오는 음식물이 너무 작으니까 만들어지는 대변의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변비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맞아. 대다수의 원인은 너무 적게 드셔서인 거죠. 근데 사실 이래서 많은 이제 다이어트 약 같은 거 처방받으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다이어트 약에다가 변비약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들이 호소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변비약을 과용을 하게 되면 체내에 전해질 불균형이 오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사용을 했을 때는 장 운동의 약화 같은 것들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에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식이와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친구들이 저를 이제 마법사라고 불러요. 왜냐면 인풋이 이렇게도 많은데 아웃풋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라진다 이거지. 근데 저는 이제 변비를 거의 달고 사는데 다이어트 할 때는 유독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인풋이 있어도 안 나가는데 다이어트 할 때는 조금 먹으니까 밀어낼 힘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변비 누군가가 딱 명쾌하게 고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변비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분들 많은데 사실 저는 한 번도 뭐 화장실로 걱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있었던 때가 제가 황제 다이어트 해보겠다고 고기만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예 다른 거 안 먹고 고기만. 네. 너무 힘들었어요. 화장실 문제로 처음으로 그때 고민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군대 훈련소에서 다 겪어요. 맞아. 못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돼서 막 바쁘고 막 그러니까 갈 틈이 없어. 그러다가 모였다가 한 3, 4일 지난 다음에 굉장히 아프죠. 3, 4일 만에 하면 그런 변비 경험이 아마 군대 훈련소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이어트 하면 변비, 뭐 당연히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뭐 변비 좀 있어도 굉장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비가 정말 좀 심각하게 진행을 한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해요? 어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아주 전설적인 미국의 가수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이제 심장마비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그를 계속 진찰을 했던 주치의는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망 원인이 변비와 비만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이제 부검을 좀 해봤더니 그 몸속에 나온 배변량이 2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평범한 성인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인데요. 이렇게 배변이 힘든 그는 살이 더욱 쪘고 이것 장이나 간 같은 우리 몸의 신체 장기 등 중요한 장기들의 무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평소 식습관이 좀 안 좋았었어요? 아무래도 좀 달콤하고 기름기 많은 정크푸드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피넛버터 샌드위치였다고 하는데요. 맛있긴 한데. 이름만 들어도 기름지죠. 근데 이걸 한 4인분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드시는 양이 많았고 식습관이 안 좋다 보니까 키가 185cm 정도인데 체중이 이미 100kg을 훌쩍 넘었고 심할 때는 150kg까지도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도 지속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요요에 시달리셨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대 결장으로 이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변비로 인한 사망 케이스가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1998년 그 일본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변비 증상이 평소에 있었던 20대 여성분이 뭐 이게 배가 계속 아프기는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시중에서 있는 약들을 이제 사서 많이 복용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쓰러져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어머. 근데 이 당시 이 여성분의 배가 진짜 임신한 것처럼 배가 크게 많이 불러 있었고 또 이 부검을 해본 결과 장내 변이 6.7kg이나 되었고요. 이 변이 오랫동안 못 나가니까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 사는 에밀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16세 소녀의 경우에는 이 배변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항문 끝이 많이 아파서 이 배변 공포증이 생겨요. 변 보는 게 너무 무서워지니까 배변을 참고 이러다가 8주가 흐른 이후에 결국은 이 대장 파열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 이게 변비가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변비인지 그러니까 심한 변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변비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3회 미만이다. 2. 배변 시 4회 중 1회 이상은 과도하게 힘을 준다. 3. 4회 중 1회 이상은 변이 단단하다. 자, 희경 씨 이거 알려줄 수 있어요? 몇 개나 해놨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공중파에서 저의 배변 상태를 이렇게 공개를 이렇게 하게 될지 몰랐는데 저는 지금 약간 표현하자면 2번, 3번? 변비 증상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2번, 3번. 근데 저는 요거는 패스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요? 근데 뒤에 더 있어요, 3개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어서 한번 보시죠. 자, 4. 배변 4회 중 1회 이상은 잔변감을 느낀다. 5. 배변 4회 중 1회 이상 항문이 막힌 듯한 느낌이 있다. 6. 이 배변을 위해 손가락을 이용해 아랫배를 누르는 등 부가 조치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6개의 문항이 있는데요. 희경 씨는 몇 개나 해당하는지 조심스럽게. 저는 이거 지금 3개가 다 해당돼요. 그래요? 네네. 저 정말 이렇게 손가락으로 아랫배를 눌러야 되고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럼 다 해서 5개예요? 저는 여기서 1개 해당되는데 요즘 많은 것 같은데? 몇 개 이상 돼야 변비가 되는 거예요? 6개 문항 중에 2개 이상 2개 해당되는 이상? 저희가 변비를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상적인 배변 주기가 주에 3회에서 9회 정도다라고는 하지만 다 개인마다 이상적인 주기는 달라요. 2, 3일에 한 번씩 가도 내가 본 후에 잔변감이 없고 복부에 불편감이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자주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라도 끝나고 나왔는데도 계속 잔변감이나 불편감이 있다라고 하면 변비를 의심해 보셔야 돼서 주로는 이 불편감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네, 그럼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좀 드려야겠죠. 올바른 배변의 자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중요합니다. 예, 각도가 중요한데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배변할 때 자세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허리와 다리가 이제 90도로 이렇게 돼서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배변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이 약간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자세는 우리 보통 이 무릎을 허리 쪽에 당겨서 예각을 만드는 거죠. 35도.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장이 딱 펴지면서 배변하기가 되게 좋아지는 발판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저런 발판 같은 걸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놓고선 이런 자세를 하면은 장을 잘 자극해서 대변을 잘 보는 그런 자세 되니까 한번 내가 좀 변비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런 자세를 한번 취해 보셔갖고 혹시 호전이 되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변비 때문에 뱃속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장 마사지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장 마사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영국에서 만든 그런 방법인데, 자 보면 이게 명치 끝이 있죠. 이 명치 끝에서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갈비뼈 쪽을 따라서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이렇게 마사지 먼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배꼽을 봤을 때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게 방향이 중요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세게 누르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원래 장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변이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방향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잘
누르면서 세게 누르면서 이제 해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배 전체를 이렇게 쓸어내듯이 좋은 흐름이 되도록 이렇게 쓸어내듯이 이렇게 쫙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항상 보면 이렇게 길이 막힐 때도 병목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딱 좁아지는 이제 그런 구간이 있는데 이 뱃속에서 이 병목 현상이라고 이렇게 좀 좁아지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구간. 요게 이제 오른쪽 아랫배입니다. 요 부분이고요. 아랫배? 그다음에 이제 쭉 대장을 지나서 S자 결장을 지나서 이게 직장 마지막 대장 부분으로 내려가는 요 부분이 또 좁아지는데 이게 바로 왼쪽 아랫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아랫부분과 왼쪽 아랫배를 이쪽을 좀 또 강하게 또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자극해 주시면 이 장 운동, 배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자극이 좀 되게끔. 예, 알겠습니다. 변비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법 알아봤고요. 이번엔 운동법 있다고요. 제가 이번에는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희경 씨는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인 씨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와서 해볼까요? 진짜 이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보통 이제 아침에 쾌변하려고 많이 하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바닥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 우리 매트에 앉아볼까요? 네. 다리를 쭉 뻗은 채로 이렇게 앉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양쪽 다 할 거니까 일단 한쪽 무릎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몸을 쭉 꼬아줄 건데요. 많이 해보신 동작일 거예요. 자, 반대쪽,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접은 것과 반대쪽 팔로 무릎을 지지해 주시면서 몸을 뒤쪽으로 돌려서 시원해요. 늘려주시면 굉장히 시원하죠. 좋다. 이게 복부부터 옆구리까지를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장 운동을 促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요? 반대도 똑같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결릴 때 몸도 시원하게 풀면서 대장의 운동까지도 促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막 뚝뚝 소리가 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몸이 좀 휴식이 잘 되고 있나 봐요. 이번에는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도 알려드릴게요. 한번 의자에 앉아서 이 자세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자극을 주기 위한 자세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똑같이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으로 올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허리 꼿꼿이 핀 상태로 앞으로 구부려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구부리면 하나도 복부에 자극이 안 가거든요. 허리 꼿꼿이 핀 상태로 쭉 앞으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골반부터 등까지가 쭉 자극이 되면 역시나 배변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신경들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올린 상태에서 앞으로 쭉 당겨주시면 이런 동작들을 양쪽을 번갈아 가서 3회 정도 하시면 아침에 시원하게 쾌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시원한데요, 이거? 스트레칭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저 지금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나요? 같이 가시죠.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좋아질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잘 배워봤습니다. 스트레칭도 되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운동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변비와 관련된 Q&A 시간입니다. 궁금한 질문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답변을 좀 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변비가 있으면 구취가 심해진다. 글쎄, 이게 정말일까요? 희경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왠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노폐물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멈춰 있으면은 여기 위에까지 뭔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 드는데 또 아닌가? 나 맨날 틀려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매주마다 정말 똑똑해지시는 것 같아요. 성장하고 있어서. 뭐 설명은 약간 틀렸지만 하여튼 답은 맞는 것 같은데요. 자, 대변 배출이 잘 안 되면 항상 그렇지만 고인 거는 썩게 마련이죠. 부패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대변도 오래 지나게 되면은 변비가 있게 되면은 나쁜 그런 유독한 가스들 이런 독소 물질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소화관은 입에서부터 뭐 식도, 위, 소장, 대장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된 관이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하나가 정체가 되면 우리 차가 막히듯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체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들도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변에 있는 가스가 사실은 그 소장을 타고선 위까지 해서 입가에 올라오는 건 사실 아니에요. 워낙 길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데 이 정체된 것들 때문에 이 소화가 다 되지 못한 그런 가스나 그런 냄새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변이 직접 냄새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음식 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의 냄새나 아니면은 우리 소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소화 효소, 그다음에 또 위산이나 담즙산의 그 냄새 같은 것들이 올라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구취가 좀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자, 변비약을 자주 먹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긴다?
근데 변비 때문에 변비약을 먹는 맞아. 건데 변비약이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닐 것 같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종류의 변비약은 아니긴 한데요. 사실 변비약이 종류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종류가 대장 근육에 그 연결돼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해서 배변 활동을 돕는 자극성 변비약을 드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장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신경이 자극이 되면 점점 무뎌지게 되거든요. 나중엔 이런 자극이 없이 혼자 일을 해야 될 때는 장에 무력증이 생기면서 제대로 장 운동을 할 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비약은 웬만하면 정말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간헐적으로 드셔야지 장기간 복용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변비약을 끊었을 때는 너무 변비가 심해서 정말 일상생활이 어렵다. 그때는 그냥 정확하게 병원에 가셔서 검진 받으시고 잘 맞는 약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심한 변비는 대장암의 신호일 수 있다. 야, 이건 무서운데 또. 아주 중요한 네. 사실 이 대목을 꼭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생각해 보시면 이 대장암이라고 하는 건 자, 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변이 지나는 길인데 안쪽으로 병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좁아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변이 잘 통과를 하지 못해서 이 변비 증상들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난 옛날에 변 되게 잘 봤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변비 심해지고 변이 가늘어지고 또는 반대로 오히려 좀 심한 설사를 자꾸 반복하게 만성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 40, 50대 분들은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 변이 가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혈변이 동반된다든지 이렇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변비가 있으면 정말 불편해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 인상부터가 이렇게 찌뿌둥해진다. 네. 자, 이번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했고 잘 관리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만나볼 텐데요. 먼저 문진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름 김시원, 나이 47세, 식습관을 살펴보면 일단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고 야식을 또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에 하루에 6시간, 또 운동은 아예 안 하셨다고 하고요. 가족력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요요와 변비가 있었고 과민대장 증후군, 하지정맥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특히나 좀 장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장 건강은 먹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비 때문에 고민일 때 뭘 먹는 게 좋아요? 제일 중요한 성분이 식이섬유거든요. 식이섬유가 대변의 양을 늘려주고 이런 배변 활동 같은 것들을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게 도와주는데 주로는 음식에는 채소나 과일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통곡물이나 아니면 견과류 같은 것들도 풍부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식이섬유의 하루 섭취 권장량이 20에서 30g 정도이니까 이걸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한 게요. 또 변비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장내 균주들의 활동을 너무 촉진시키게 되거든요. 가스 생성이 늘어나게 되고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불편감도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뭐든지 적당한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 식이섬유 드시는 것만으로 끝나면은 안 되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수분을 잘 섭취하시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 이제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게 젤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불용성 이 식이섬유는 이 변을 불려서 이 변의 양을 불려가지고 이 잘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 수분이 정말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 이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 분이 정말 이 식습관이 굉장히 불규칙하시고 또 야식 굉장히 즐겨 드시고 그랬다고 하니까 이 식습관 지금은 식이섬유 포함해서 잘 정말 좋은 식이습관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장 건강이 무너지고 체중이 늘어서 고민이었던 오늘의 주인공 김시원 씨가 어떻게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했는지 자, 화면 보시죠. 자신만의 다이어트 꿀팁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주인공은 댄스 강사 김시원 씨입니다. 격한 춤을 추며 하루를 보낸다는 그녀. 다이어트 고민이라곤 해본 적 없을 것 같은데요. 잘 찾아온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성공한 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정도 다이어트 가능하시죠? 제가 아마 제 평생 한 200kg 뺐을걸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뺄 때는 확 빼고 또 찌면 확 찌고 쪘다 뺐다 요거를 좀 자주 했는데 그런 요요를 많이 겪다 보니까 제가 합산해서 200kg는 넘게 살을 뺐더라고요. 제일 많이 나갔을 때는 제가 0.1톤? 101kg까지 제가 봤어요. 그 이후로 확인은 안 했지만 101kg? 네, 101kg. 두 번의 임신과 출산으로 체중은 어느새 세 자릿수를 넘겼고
요요를 반복하며 다이어트와 싸워야 했죠. 일단 제가 활동량이 되게 많은 이제 댄스 강사였었는데 이제 좀 춤을 쉬거나 그만두면 원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확 급격하게 많이 찌더라고요. 2년간 지독하게 노력한 끝에 시원 씨는 마침내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되찾았답니다. 노래 한 곡에 맞춰 제대로 춤을 추면 온몸이 땀범벅. 이보다 더 좋은 전신 운동은 없다고 말하는 시원 씨. 그런데 과거 요요를 반복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체중이 100kg을 넘겼을 땐 운동도 하지 않았고 식습관까지 엉망이었다죠.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었어요. 제가 좀 치즈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피자, 햄버거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일단 애들 오면 애들이랑 저녁 먹고, 또 이제 신랑 오면 같이 야식 먹고, 그리고 바로 이제 먹고 이제 누워서 자기 바빴었죠, 제가. 나쁜 식습관이 반복되면서 다이어트는 번번이 실패했고 급기야 장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고 말았다는 시원 씨.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야식을 먹거나 안 그러면 뭐 밀가루 같은 거, 찬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일단 배가 빵빵하게 가스 차고, 근데 나올 것 같아서 화장실 가면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변비가 되게 심해지고, 그리고 좀 장 트러블이 좀 심해졌었어요.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 이것도 다이어트지 싶었지만 결과는? 배는 고프고 살은 그대로였답니다. 지금 빵이랑 아이스 커피를 드시고 계신데 이 식단 괜찮나요? 저렇게 식이섬유가 전혀 없는 빵을 또 채소나 과일도 없이 단독으로 드시면 당연히 변비를 유발하기가 쉽고요. 의외로 관가하신 게 커피거든요. 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변을 더 딱딱하게 해서 변비 있으신 분들은 커피 많이 드시면 불편감이 더 심해지실 수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가면 자꾸 이제 가스가 나올 것 같고 막 이제 변비가 심해져서 배가 불편하니까 이제 좀 방구를 좀 끼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눈치가 많이 보이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 건강을 좀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변비도 좀 좋아지고 덤으로 다이어트까지 성공하게 된 거죠. 장 건강을 챙긴 덕분에 살을 뺄 수 있었다는 시원 씨. 하루도 빠지지 않는 루틴이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죠? 이거 유산균이에요. 왜 우리 장 속에 유익균이 85% 있어야 되고 유해균은 15% 미만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장의 그 건강 밸런스가 맞는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다이어트 효과가 100%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장 속 유익균의 균형이 관건. 시원 씨는 유산균을 챙겨 먹는 건 기본. 식습관에도 변화를 줬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토마토와 당근을 찐답니다. 일단 같이 넣고 갈아서 올리브유 살짝 넣어서 그렇게 해서 저는 마셔요. 토마토랑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환경 개선은 물론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아침 대용으로 챙겨 마시기 딱 좋다네요. 약속 없는 점심엔 통밀 샌드위치로 간단히 식사. 장 건강까지 챙기니 일석이조랍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살 좀 빠졌어요? 또 쪘어요. 이분 누구세요? 저희 회원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 얼마 전부터 시원님한테 춤 배우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완전 성공하셨잖아요. 요요 없이 살 빼는 비법도 배우려고 찾아왔어요. 지인과 같이 먹을 저녁을 준비하는 시원 씨. 그런데 김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건 그냥 김밥이 아니고 오트밀로 만든 김밥이에요. 김 위에 불린 오트밀을 밥처럼 깔고 볶은 당근이랑 달걀, 채 썬 양배추에 단무지 한 줄 쏙 넣어 돌돌 말아주면 끝. 흰쌀 대신 오트밀로 부담은 줄이고 포만감은 꽉 채운 한 끼랍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까지 골고루 챙길 수 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한 끼라고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그죠?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아요. 숙자님은 변비 없어요? 아, 요즘 식단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변비가 생기더라고요. 일단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무조건 장 건강부터 챙기셔야 돼요. 이어서 장 건강 필수템을 건네는 시원 씨. 이게 뭐예요? 요거 제가 챙겨 먹고 있는 유산균인데 꾸준히 먹고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했잖아요. 요거 요요도 없어요. 진짜요? 와, 신기하다. 역시 운동으로만 뺀 게 아니군요. 장 건강을 챙기면 요요 없는 다이어트도 어렵지 않다고요. 일단 장 건강에 좋은 음식 챙겨 먹고 그다음에 유산균 챙겨 먹고 그래야 변비도 없어지고 다이어트가 절로 되더라고요. 화이팅! 파이팅! 올바른 식단, 운동, 장 건강까지 내 몸을 위한 건강 루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지긋지긋한 요요에서 벗어났고 지금 감량한 이후에 잘 유지하고 계신 모습 봤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저는 그 비포 애프터 사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완전 딴 사람인데 지금까지 뺀 살의 양이 거의 한 200kg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잘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오해가 있을까 봐. 뺐다 네. 쪘다 뺐다 쪘다 해서 다 합산해서. 그걸 합산한 200kg. 네, 그래서 200kg. 자, 근데 보니까요. 운동 일단 꾸준히 하신 것 같고 또 식단 조절도 잘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비결 중에 하나가 대사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유산균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대사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 하니까 조금 더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또 특히나 이분께서 그 이 유산균을 드시면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뭐 85대 15로 잘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율이 왜 중요한 건지 정말 궁금해요. 예. 자, 다이어트 그렇게 어려운데 그걸 성공을 하고 성공한 이후에도 요요가 없이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 건강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 우리 그 중에서도 장내 유익균의 비율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5대 유해균 15%의 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장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있는데 이 미생물들을 이렇게 쫙 한번 모아 보면요, 보통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원래 이 비율이 보통은 유익균이 25, 그다음에 중간균이 60, 그다음에 유해균이 보통 한 15% 정도의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중간균이잖아요. 네. 한 60%를 해당하는 이 중간균이 말 그대로 중간인데 유익균과 유해균 사이에서 많은 쪽, 우세한 쪽으로 따라가서 그쪽의 습성을 따르는 그러한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환경 유익균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서 전체 유익균이 되기 때문에 이 유산균 섭취를 통해서 장내 환경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균들도 대세를 따르는군요. 이게 대사 유산균 섭취를 해서 유익균의 비율이 85%가 되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단 유익균 85, 유해균 15의 비율을 잘 지켜주면 장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장은 소화를 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시작되는 부위거든요. 신진대사라고 하는 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처음에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소화되는 과정, 몸 안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타는 과정, 또는 필요 없는 것들이 몸 밖으로 나가기까지 이 모든 작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부적으로 보면 소화작용도 대사 중에 하나이고요.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대사, 그중에서도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단백질 대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몸에 필요한 신진대사의 하나인 거예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쉽게 살이 찌는 몸이 되겠죠. 예. 대사에 도움이 되는 이 유산균은 지금 말씀 들으신 이러한 대사 기능을 잘 유지를 하고 또 체내에 쌓여있는 이 지방들을 우리 몸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그런 유산균을 말합니다. 이 유산균은 특히 이 장내 미생물의 비율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익균 85%, 유해균 15%의 이 밸런스가 딱 맞도록 도와주는데요. 만약에 이 85대 15라고 하는 황금 비율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은 장 건강이 나빠지고 이 배변의 증상이죠. 변비나 설사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거나 혹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변비나 설사와 같은 배변 증상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더더욱 이 장 건강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요요 없이 그냥 쭉 이 체중 감량을 유지를 잘하고 계신 우리의 주인공이 자꾸 이게 꾸준히 챙겨 드셨던 게 바로 이 대사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이었잖아요. 네. 저 궁금합니다. 여기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 대사 유산균 속에는 락토코쿠스 락티스 KR 0550L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산균 균주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있는데요. 이 균주의 대표적인 역할이 체내 염증맥의 인자들을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최대 93.2%까지도 억제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유산균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몸에 안 좋은 염증의 활성을 가장 강력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장과 관련된 질환뿐만이 아니라 염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질환 개선에 광범위하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다이어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염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찐다, 나이살이 찐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나이살은 뱃살로 찌게 되거든요. 사실 맞아요. 피하 지방이 아니라 배 안쪽에 있는 복강 내에 있는 내장 지방이 찌기 쉽습니다. 문제는 내장 지방이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매개 물질들을 어마어마하게 내뿜는다는 거예요. 이 염증 물질은 결국 염증을 만들면서 다이어트를 방해하게 하죠. 근데 이 염증 물질이 왜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 불어나 뱃살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요. 자, 인슐린을 아무리 분비를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세포가 그걸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분비가 된 인슐린은 지방 조직에서 이 지방 조직이 분해돼서 지방산으로 만드는 것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로 더 살이 많이, 지방이 축적되고 더 살이 많이 찌게 되겠죠. 아이고. 자, 내 몸에 염증이 많아지면은 다이어트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 대사 유산균 속에 들어있는 방금 들으셨던 락토코쿠스 락티스 KR0501이라고 하는 이런 균주가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대사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 속에 들어있는 균주가 유익균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실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대사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에 포함된 락토코쿠스 락티스와 관련된 연구 내용을 제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에서 진행한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건강한 한국 남성 20명을 5개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이 락토코커스 락티스 캡슐을 섭취를 시키고 대사 지표와 장내 미생물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을 해봤는데요. 복용 시작 후 하루 이틀 내로 이 장내 락토코커스 락티스가 복용 전 수준에 비해서 10.1배 증가를 했고요. 3, 4일 뒤에는 6.61배 증가를 했어요. 또 1일 복용량의 차이와 관계없이 이 락티스의 증가율이 모두 비슷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연구를 통해서 뭐 염증, 대장암, 심혈관 질환, 간경화 등과 이제 이런 질병들과 연관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중간균 또는 유해균의 유해균들이 이 락토코쿠스 락티스 캡슐 복용 7일 후에는 원래 수준의 0.8배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고 하고요. 또 이 균주 섭취 전후로 총 11가지 대사 산물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유익균 85, 유해균 15의 비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연구, 어떤 연구가 있을까요? 네, 이 락토코커스 락티스 균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물 실험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요. 대장암을 유도한 쥐에게 이 락티스 균을 하루에 0.5ml씩 한 달 동안 계속 투여를 하고 나중에 대변 샘플을 채취를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 본 결과 락티스 투여균에서는 우리가 유익균으로 잘 알려져 있는 락토바실러스가 대조균에 비해서 훨씬 풍부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유익균이 풍부한 환경이다라고 하면 이런 균들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회복을 시키고 반대로 또 유해균의 억제를 통해서 장내 세균총의 건강한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주고 회복에도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익균 85, 유해균 15 이 황금 비율을 잘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이 유산균을 잘 먹어줘야 된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근데 또 여기와 관련된 다른 연구도 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유익균 비율 85%, 유해균
그 비율을 15%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자, 이 정상 체중을 가진 참가자 12명과 좀 비만인 참가자 9명이 포함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고칼로리 식단을 섭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결과를 한번 확인했던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자, 고칼로리 식단을 섭취시킨 후에 이 미생물군의 변화는 정상 체중인 군에서 더 급격하게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식단에서 이렇게 고칼로리 함유 식단으로 바꾼 지 한 3일이 지난 후에 봤더니 유해균의 비중이 20%가 증가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유익균은 이제 그만큼의 상응하는 정도로 줄어들었죠. 예, 자, 이렇게 또 칼로리 면으로 보면은 유해균의 비중이 이제 20%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칼로리 면으로는 150kcal 증가를 했고요. 더 흡수되는 거죠? 예, 그렇죠. 흡수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익균의 비중이 20%가 증가를 하게 되면 반대로 150kcal가 흡수가 떨어지는 것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인의 체중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면 당연히 체중이 찔 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이 유해균의 비율이 여기에 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칼로리 음식을 더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장내에 유해균이 더 많이 득세를 하게 되고 반면에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열량,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이 들어왔을 때도 더 많은 열량을 내가 체내로 흡수를 한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면 유해균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장내 미생물의 밸런스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대사 유산균 속에 또 어떤 균주가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돕습니까? 네, 대사 유산균 속에는요, 항비만균주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DS0508 람노서스라고 하는 균주가 있는데요. 이 균주는 지방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속의 지방은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백색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해서 우리를 좀 살찌우는 지방이고 갈색 지방은 지방이지만 다른 지방들을 태워낼 수 있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대사 유산균 속에 있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DS0508이라고 하는 균주는 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전환해서 좀 더 지방이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생님, 그럼 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유산균 섭취했을 때 배가 좀 부글부글거린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예, 그게 평소에 이게 유산균 같은 거 안 드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좀 이게 복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런 증상들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상당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라고 하더라도 섭취한 이후에 내 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장내 미생물들의 이 균형이 바뀌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네. 자, 그 기간에는 오히려 약간 좀 배가 부글거리거나 가스가 차고 방구가 낀다던가 아니면 배변 활동이 좀 좋지 않아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요. 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장이 적응하는 과정이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요. 괜찮아집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증상이 악화된다고 하면은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해 보시고 계속 복용하실지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대사유산균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요? 네, 어린이거나 임산부, 수유배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내가 특정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때에도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이 체질이 있다거나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완연한 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어떤가요? 네, 완연한 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으로는 벚꽃 축제가 열리면서 연분홍빛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서울 상암동에는 벚꽃은 좀 덜하긴 하지만요. 날씨만큼은 완연한 봄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8도를 보이면서 얇은 외투만으로도 외출하시기 괜찮겠습니다. 아쉽게도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날은 오늘까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요란한 비가 내릴 텐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데다 양도 꽤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일요일까지 이어지면서 반짝 쌀쌀해집니다. 벚꽃 나들이 가시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오늘 맑게 드러난 하늘은 좋지만 대기는 건조합니다. 현재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들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산불과 화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와 남부 곳곳은 오전에 그 밖에 중서부는 밤에 한 번 더 일시적으로 농도가 치솟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5월의 중순 기온만큼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이 23도, 대전 24도, 대구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강한 태풍급의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몰아치는 비바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 날씨라고 그러지만 내일하고 모레하고는 날씨가 많이 변동이 있으니까 나들이 할 때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